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악사 상호 군사 지원 협정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그거를 옛날부터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아직도 신중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하나 여쭤보고요. 또 한 가지만 오늘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점점 한국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동아시아 전체의 외교 안보 상황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어요. 우리는 이제 대화, 소통, 협력, 공존, 공동 번영 이 길을 가고자 하죠. 그러려면 사실은 상대를 존중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존중을 하는 게 아니라 적대시했죠. 심지어 전쟁을 유발하려고까지 했잖아요. 북한이 참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맨날 모인 기분에서 일부러 들으라고, 일부러 보이라고 했다는 설까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발하고 있다. 이렇게 몰래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걸 이제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군사 충돌을 유도했다고 하는데, 그걸 견뎌내면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북한은 31인가 그래요. 근데 객관적 지표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국방비로 쓰는 돈만 북한 1년 국민 총 생산의 1.5배쯤 돼요. 이 사실은 객관적인 전력은 경제력 차이잖아요. 국방력도 비교할 바가 아니고 핵무기에 자꾸 매달리겠죠. 그런데 거기를 적대적으로 위협을 했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쌓인 겁니다. 그래서 철천지 원수도 앞으로 나한테 말도 걸지 마. 말 걸면 죽일 거야. 지금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말 걸 가능성이 이렇게 담장을 쌓아버렸어요. 지금 155마일 붕괴선상에 삼중 철책, 철근 콘크리트 방벽 이런 거 쌓고 있어요. 싹 다 쌓겠대요. 전 붕괴선에. 들여다보지도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피차 손해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대결적으로 가게 되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제일 피해보는 건 우리 국민들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주가 저평가의 한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어쨌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좀 얘기는 하자. 전쟁을 할 때도 원래 대화하는 외교는 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때리고 싸우더라도 왼손은 잡아야 되는 거죠.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전쟁을 끝내기라도 할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희생을 피차 맞고 하다못해 포로 교환이라도 하려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다 닫았어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약간의 성과는 있어요. 오물 안 보내잖아요. 남쪽에다 대고 방송에서 괴롭히는 거 안 하잖아요. 강화도 주민들은 어제 방송 안 와서 좋다고는 하는데 참. 여하튼 그래서 조금씩 개선은 돼요. 그러나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진핑 주석께서 한 말이 있죠. 뭐라더라? 석자 얼음이 하루 만에 다 녹겠냐. 녹이긴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다. 한중 관계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북 관계도 그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우리한테 손해니까요. 그리고 역사의 눈으로 보면 80년, 70년 길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300년 만에 다시 뭐 합치는 경우도 많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단돼서 대결하고 하는 것도 길게 보면 그렇게 뭐 오래되고 심각한 거 아닙니다. 우리 헌법이 정한 바의 길을 가야죠. 평화적인 통일의 그 지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태 통일 얘기하면 더 관계 나빠지니까 일단은 평화 공존하는 것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또 러시아와 북한이 또 밀접하게 또 관계하고 또 남북 간에는 점점 뭐 경계가 좀 더 커지고 경계선이 점선이 실선이 되고 실선이 이제는 뭐 장벽이 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대화해야 된다. 특히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존중하고 또 중요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거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또 아니죠. 중국과의 관계도 그리고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서로 존중하고 또 필요한 소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관리해야 되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일본하고 관계도 전 같은 거라고 봐요. 서로에게 폐해되는 길을 갈 필요는 없다, 최소한. 서로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건 얼마든지 많이 있다. 사실 국가 간의 관계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개인 관계보다 더 복잡한 게 국가 간의 관계인데, 그건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죠. 기회 요인도 있고 위기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섞어가지고 위기 요인이 있으니까 기회 요인을 버릴 필요는 없죠. 나쁜 측면이 있으니까 좋은 측면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쁜 측면은 나쁜 측면대로 관리해 나가면 되죠. 좋은 측면을 좀 더 키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과거사 문제나 아니면 영토 문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가 다른 걸 다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건 관리해 나가야 된다. 그 중에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문제는 좀 독특해요.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싶어 하죠. 사실 저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좀 복합적인 다자 안보 체계로 길게 보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매우 대결적으로 이게 일이 진척되고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측면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에요. 속도도 좀 조절해야 될 테고 또 지금 좋은 측면, 나쁜 측면인데 이걸 분리하지만 그 중간 좀 섞여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제가 다카이치 총리께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한일 관계라고 하는 거는 가깝고도 먼 관계인데 나는 가깝고 또 가까운 사이가 되면 좋겠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다. 분명히 준복질을 해서 내가 맞았는데 맞아가지고 내가 눈도 터진 과거의 기억이 있는데 치료비도 내고 내가 일도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래 일단 필요하니까 친하게는 지내지만 진짜로 완전 협력을 할 수 있겠냐? 그러려면 내 전에 때려서 미안하다 진짜로.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지 않냐? 너 그때 아팠지. 치료비 많이 들었지. 다시는 안 때릴게. 진짜 미안해. 그래서 진짜 안 때리겠구나. 이렇게 돼야 뭘 하지. 내가 언제 때렸는데. 그럼 미안하다고 한번 해줘 됐어? 또 해? 미안하다고 또 말해야 돼? 내가 3번 했는데 또 해야 돼? 이러면 그게 진짜 마음이 통하겠냐.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바닥에 있는 마음의 일부다. 그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건 돈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정서의 문제다. 정서.
뭐 대한민국이 무슨 돈이 부족해 돈 내라고 너 옛날 취업이든 거 다 내놔 뭐 어? 일 못해서 돈 못 번 거 다 내놔 이러지 않는다. 진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군수지원협정 이 문제도 대한민국 국민들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한다 지금. 내가 보기엔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건 현실적 필요성이고 우리는 국민들의 정서상 이거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 이런 얘기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도 이해하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다 깨끗이 정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정리해야 된다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래야 진정한 한일 관계가 이루어진다. 진심으로. 때려서 진짜 미안해.가 진심으로 해야 된다. 언젠가 그래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모든 분들 질문 받고 싶지만, 네, 딱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뉴시스 김지은 기자님. 네, 대통령님 뉴시스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아까 검찰개혁 관련해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당정 간에 조금 의견차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 예전에 대통령께서 일전에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보안수사권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의견에 혹시 변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모든 제도는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죠. 저는 그러니까 소위 법률가로서 길게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을 인지해서 만들거나 수사할 수도 없고 이미 경찰이 다 수사해서 끝났다고 해서 넘겼는데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주민등록번호가 빠졌다든지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든지 지문 확인을 한번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게 뭐 인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조작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냥 아주 효율적으로 해야 될 보안이 있다면 그걸 굳이 보냈다가 거기서 해가지고 다시 오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검찰의 견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형 사고,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까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뭐 저는 극단적인 예로 뭐 공소시효가 뭐 다 돼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고 인권 침해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이런 거 한번 좀 하면 안 돼. 그 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정치는 또 현실이죠.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조차도 악용하면 어떡해? 뭐 그것도 전혀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에요. 결국 결단의 문제겠죠. 미세하지만 결단의 문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부도 그렇고 그냥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뭐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또 해보다가 또 국민들이 이건 아니야, 이거 문제 있어 이거 하면 또 그때 고치면 또 될 수도 있죠.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되니까. 지금은 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있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일이 벌어져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가지고 괴롭히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경우에도.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됐지만 과거에는 새로운 사건을 파긴했는데 조작질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그 걱정들이 국민들 속에 있는 거예요. 또 그럼 어떡해? 싹 다 뺏어버려야 돼. 숟가락도 혹시 갈아가지고 칼 만들 수 있으니까 나무젓가락도 혹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손으로 먹으라 그래. 라고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가 된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이 정치가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제가 뭘 하더라도 선을 넘지 말자. 모든 영역에서. 금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금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넘지 말아야 돼. 검찰이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넘어서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업보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우리 빨간 옷 한번 잠깐 할까요, 그럼? 너무 빠르게 손을 드셔서. 네, MBC 김성희 기자님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 미국 MBC 방송의 김성희 기자입니다. 네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이미 조금 하신 부분이 있지만, 오늘 또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 북한을 가는 문제가 있고 해서, 북한에 관련해 갖고 비핵화라는 단어가 지금 길을 잃어가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그 비핵화를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또 비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또 그런 맥락에서 시진핑 대통령 더하기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또 군사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고 저출산 잠깐 얹을 수 있으면은 저출산에 정부가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좀 구체적인 정책 생각 되시는 게 있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출생 문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네. 비핵화 문제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은 문제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건데요. 현실과 이상 중에 한쪽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정치는 현실이라 해야 되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상인의 현실 감각, 선비의 문제 의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이상에 매달려서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현실에 너무 매달려서 목적을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조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있는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정치에서 제일 무책임한 게 방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 상황이 나빠지게. 지금 북한 핵 문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상황은 이래요.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압력을 해도 다 빠져나가요. 제재가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쉬운 현실이죠. 안타깝지만. 그리고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어요. 1년에 10개에서 20개 정도? 대충 그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고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도 계속 성능 개선을 해가지고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 계속 핵무기 늘어나고 ICBM 기술은 계속 완료 단계를 향해서 가죠. 좋은가요? 그냥 이렇게 계속 현재 현상을 유지하는 게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점점.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도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없거든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어요? 대만은 가만히 있겠어요?
동아시아는 가만히 있겠어요? 다 핵무장해가지고 온 동네가 핵천지가 되겠죠. 바람직하지 않죠. 두 번째, 핵무장 할 수 없어요. 핵무장을 하는 건 엄청난 국제 제재를 견뎌내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대외 의존도가 엄청 높은 나라예요. 국제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사실. 그 핵무장 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죠.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향해 가야 된다, 반드시. 그러면 노래 부른다고 되냐? 안 되겠죠. 근데 가능하게 하는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고 뭐 핵무기 없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건 긴 목표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더 이상 안 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다. 북한은 체제 보존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체제 유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뭘 할까요? 이제 이걸로 이제 체제 유지는 충분해 라고 하는 상황 이상으로 생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해야지. 그 얼마나 살 사람 많아요.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이걸 막는 것도 국제사회의 이익이다. 이 상황을 장기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일단 중단시키는 게 이익이다. 그리고 상황이 체제 보존에 큰 걱정이 없으면 뭐 좀 줄이든지 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첫째 단계로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모라토리엄이죠. 탄도미사일, ICBM 기술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된다고 봐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너 비핵화를 포기했네. 왜 그런 얘기해? 라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서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책임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드리고, 한 2번 드렸죠. 다른 정상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봐라. 지금 놔두면 더 나빠진다. 그 지금 현재 제재라고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러시아에서 다 들어온다, 지금. 중국도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단정할 수는 없죠. 협상을 해봐야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협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아쉽지만 여기서 질의응답 마칠까요? 대통령 딱 한 사람만 더 받을까요? 내가 지금 다 쳐다보고 있어야죠. 네, 일단 제가 그러면 딱 한 사람만 더 받고 정말 끝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데일리 김희성 기자님. 네. 이데일리 김성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환율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환율에 따라서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좀 약간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뭐에 따라서? 환율 환율에 문제에 따라서? 따라서요. 네네. 지금 보니까 환율이 1,500원대 중반대를 달리고 있는데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대통령님의 진단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중앙정부 입장에서 환율을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목표라던가 혹시 이후에 뭐 다른 뭐 보관이 좀 있으실지 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율 1,500원 중반대로 갔나요? 48원. 높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공급 요소, 그다음에 수요 요소가 있는데 환율 공급 요소는 정말 전대미문의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사실 매우 높아요. 공급이 많죠. 그러니까 하락 요인이 많다. 그런데 중동 정세 불안정 때문에 생기는 이 불안정, 이게 이제
상승 요인이죠.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또 해보면 좀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하나 더하기 요인이 있어요. 주가가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너무,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 안에서의 보유 비중은 조금 올랐더라고요. 한 2, 3% 정도. 그런데 투자 펀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보유물 비중이 그 펀드 안에서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전에는 뭐 예를 들면 2%였는데 그 회사 지침은 뭐 예를 들면 2.5%다. 그런데 이게 커져가지고 6, 7%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내부 리밸런싱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비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팔면 이제 원화로,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수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게 계속되기는 어렵죠. 언젠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균형을 맞추겠죠. 그 언제인지 어느 지점인지 나도 몰라요. 알면 저도 좀 주식 투자를 세게 할 텐데. 그러나 전체 흐름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환율이라고 하는 게 있기도 어렵고, 짐작되는 적정 환율은 있겠죠. 적정 환율. 근데 지금